이또와 이홍장은 조약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결국 이또의 고집과 협박으로 일본은 1년 예산의 4배에 달하는 막대한 배상금과 청나라의 영토인 요동반도, 타이완 등을 넘겨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을 인정받은 이또는 대훈이 국화 대수장을 받게 됩니다. 이 훈장은 황족을 제외한 일본인이 받게 되는 것은 이또가 처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인으로서 최고의 명예가 주어지는 거였죠. 그리고 천황의 특별 배려로 10만엔, 현재 우리나라 돈 원화 가치로 약 1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일본이 제국주의로 발돋움하는 순간 이또가 얼마나 막대한 역할을 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이후 메이지 천하의 공을 치하하는 문서를 내렸는데 이게 도쿄 아사시마 호에 실렸어요. 네, 일본 제국의 영광을 알렸다는 크게 칭찬하는 내용이었고 그거를 계기로 일본 국민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친송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청일전쟁으로 이또가 얻은 경제적 이익과 그간 쌓아온 근대화를 바탕으로 일본은 점차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북진을 추진해서 조선을 차지하려는 욕심을 키워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때 러시아도 한반도로 세력을 넓히면서 조선을 호시탐탐 탐내고 있었죠. 이러한 정세 속에 이또는 원로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천황이 임명하는 원로는 전쟁이나 조약, 동맹 체결 등에 관해 일본의 중요한 사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지켜보던 원로 이또는 곧 러시아와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승리를 좀 장담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전쟁 대신에 러시아와의 합의를 통해서 한반도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토 히로부미는 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나요? 영어도 안 하는데 서로. 예, 그는 1901년 11월 러시아의 황제인 니콜라이 2세를 만나서 만주는 러시아가 갖고 대한제국은 일본이 갖자라고 하는 이제 이른바 만한 교환론을 제안을 하죠. 이또의 제안에 러시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안 아니,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한반도에서 위치상 우위를 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협상이 무산된 후 이또는 런던으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국 외상을 만나서 영일 동맹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그 분위기를 좀 파악해 봅니다. 근데 이제 순조롭게 회담을 마치고 일본에 돌아온 이또는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영국이 이미 일본 내각과 영일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뭐야? 당시 이또는 러시아와의 협상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일본 내각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 영국은 일본이 자신들과 동맹을 협상하면서 러시아와 양다리 협상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또가 러시아와 협상을 벌인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잖아요. 네. 이거에 자극을 받아서 이또를 제치고 일본 내각이 제안하는 대로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근데 청나라 두고 러시아랑 같이 영국까지 약간 적대 관계였어요.
근데 내국에서도 판단한 거 러시아보다 영국이 더 아무래도 좋겠다. 그래서 영국도 서둘러 체결했어요, 빨리. 영일 양국은 한청 양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영국은 청해, 일본은 한국에 각각 특수한 이익을 갖고 있으므로 제3국으로부터 그 이익이 침해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니까 조약은 대한제국에 대한 권리가 일본에게 있다라는 것을 영국이 인정한다라는 의미였어요. 일본은 영국을 등에 업고 러시아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급부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토 히로부미 입장에서는 자기 자국과 네, 영국한테 약간 통수 맞은 거네요. 그렇죠. 영일 동맹으로 이토는 좀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 일로 정치적 입지가 좀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까지 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러시아와의 협상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절대로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고 결국에 대한제국을 차지하려는 일본과 러시아 두 나라의 야욕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1904년 2월 5일 일본 해군이 리순과 인천을 기습하면서 마침내 러일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정작 피해자는 전쟁이 일어난 땅인 대한제국이었는데 당시 영국에 소개된 만평 하나를 보실까요? 네.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우리 희생양이죠, 그냥. 네. In a tight place. 곤란한 상황이란 뜻이에요. 예. 이 만평은 영국 풍자 만화 잡지인 펀치에 실린 그림으로 러시아와 일본이 대한제국의 허리를 잡고 서로 밧줄을 조이는 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 러일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전쟁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실 전쟁의 양상이 일본이 승기를 잡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예상 밖으로 길어지게 되면서 미국의 중재하에 중단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하고 휴전하는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체결된 일명 포츠머스 강화 조약.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권리를 얻고 러시아는 전쟁 보상금을 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쟁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이야기 들었는데 일본 신문에 승리할 거라는 만화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국민들이 다 당연히 이거 압도적으로 이길 전쟁인데 그렇게 중단시켰을 때 도쿄 가서 이제 폭동이 크게 일으켰어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파출소 한 70% 이상 피해 받았다고 해요. 그 정도였어요. 전쟁을 중단하기로 한 판단은 이토에게 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특히 원로 중에서도 서열이 가장 높았던 이토의 세력이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꺾이게 되는 계기가 됐죠. 심지어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 불만을 가진 100여 명의 군중들이 이토의 동상을 쓰러뜨리고 동상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과격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회수된 동상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머리에는 소변이 묻어 있을 정도로 민중의 어떠한 증오, 미움이 드러나 있었다고 해요. 러일 전쟁 이후 일본 내에서 입지가 약해진 이토는 다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곳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곳이 어딜까요? 우리나라. 그렇죠. 일본 정부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정한론.
실현하고 대륙으로 향하는 침략의 발판을 일구기 위해서 대한제국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아, 이제 뭐 청나라도 떼어냈고 러시아도 떼어냈으니까. 대한제국에 도착한 이또는 먼저 한국 특파대사라는 직책으로 고종 황제를 아련하러 가게 되는데요. 그의 목적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또는 고종 황제를 아련하고 천황, 즉 메이지 천황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짐이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오니 대사의 지휘에 따라 조처하소서라는 내용이었어요. 허. 이후 이또는 단도직입적으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러일 전쟁의 결과로 동양 평화는 회복되었지만 아직 영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에는 문제가 많이 남아있고 그 문제의 중심이 바로 대한제국이다라고 발언을 했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제국의 외교를 일본이 위임받아서 대행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또의 말에 고종 황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죠. 그랬죠. 고종 황제는 당연히 거절했겠죠. 그러니까 대외관계의 권한만은 대한제국에 있어야 한다고 했던 거죠. 고종 황제의 단호함에 이또 히로부미는 이번엔 대한제국의 대신들을 압박하기로 해요. 대신들의 합의를 얻어서 외교권을 손에 넣으려는 계산이었던 거죠. 이또는 대한제국의 대신들에게 다수결로 결정하자고 말한 뒤 개개인의 의견을 묻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또의 의견에 찬성한 대신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나라 팔아먹는 분들 아닌가? 그렇죠. 을사오적. 그렇죠. 다들 익숙한 이름이죠. 이완용. 을사년에 있었던 5명의 국적이다, 나라의 적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고종 황제는 이또의 제안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을사오족의 찬성을 얻은 이또는 조약을 맺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을사늑약. 이로써 한국의 외교권은 모두 일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을사늑약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거는 도쿄폭이라고 하는 풍자 만화 잡지에 실린 시사 만화인데요. 코리아朝鮮産保護庁 뭐야, 닭장? 예, 그러니까 조롱 속에 갇힌 닭에게 일본인이 모이를 주는 모습이죠. 이 모습은 한국이 일본에게 기속됐다는 을사늑약을 표현한 것입니다. 일본이 자유를 철저하게 억압하면서 관리하고 보호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닭으로 표현했네 저거는. 예, 잡아놓은 닭이라는 거겠죠. 을사늑약을 체결한 이또는 곧바로 한국 통감직에 취임하게 됩니다. 히로부미가 그 통감부 들어가자마자 그 통감부 새로 만든 깃발을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보면 딱 제2 일본처럼 그런 느낌 나잖아요. 일본 국기가 코너에 있고. 근데 보면 호주, 뉴질랜드, 피지 그런 국기 깃발 지금 보면 파란색. 이대로예요. 맞아요. 진짜 4분의 1가 영국이고 약간 비슷한 그러네. 느낌 나요. 예, 통감이 된 이또는 대한제국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이제 휘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을 일본식으로 근대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죠. 이또는 특히 여성을 비롯해 다수의 사람들이 교육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만들기도 했고요. 농사 개량, 그리고 도로 정책, 배수 등에 투자해서 농업 생산력을 높이려고도 했어요. 그렇다면 이또는 대체 왜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위해 이렇게 힘썼던 것일까요?
자금을 더 잘 수탈해 가려고? 그렇죠. 침략을 위한 발판이자 수탈이 목적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또의 이러한 근대화 추진과 같은 유화책은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실리주의적인 판단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교수님, 이런 이또 히로부미가 그 식민 지배를 위해서 가장 신경 쓴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또는 겉으로는 대한제국의 발전을 돕는다고 자처하면서도 안으로는 대한제국의 숨통을 조이려고 했죠. 그가 가장 고심한 정치 계략은 황제권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고종 황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었거든요. 당시 고종 황제는 끊임없이 밀서와 밀사를 통해 주권 회복을 시도하고 지방에서의 봉기를 후원하고 있었어요. 헤이그에도 특사 파견하고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1907년 7월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서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세계에 폭로하고 대한제국의 주권 회복을 서구 열강에게 호소하려고 했었던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또는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황제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대한제국을 직접 통치하고자 해요. 결국 이또의 뜻대로 고종은 대한제국 대신들의 손에 의해서 폐위하게 되고요. 고종 황제의 아들 순종이 황제로 즉위하게 되죠. 결국 그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또는 순종 황제에게 한국의 내정에 관한 모든 국권을 일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또는 대한제국의 힘을 빼앗기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과연 그 조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라를 지키려면 국방력이 중요하니까 군대를 완전 해산시킨다? 정답입니다. 이게 맞아요? 예, 이또가 취한 조치는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거였어요. 대한제국 대신들을 겁박해서 군대 해산의 동의를 받아낸 이또는 대한제국 병사들을 모두 비무장 상태로 만들어서 훈련원에 모이라 명령을 했는데요. 다 잡혀가는 건가? 그리고 무장한 일본군이 맨손에 대한제국군을 에워싸고 해산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게 됐죠. 대한제국군들은 그제야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거리로 나가서 일본군과 싸우는데 이렇게 이또가 군대를 무력으로 해산시킨 후 대한제국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극에 달하게 되는데요. 저항은 점차 커져서 의병운동으로 이어졌고 곳곳에서 항일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또가 겨울을 보내려고 이제 일본으로 갈 때 황태자 이은도 함께 데려가게 됐는데요. 뭔가 슬퍼 보여. 되게 경직돼 보여요. 네, 조금 긴장하고 있는 것이 예. 좀 보이죠? 이또는 황태자 이은의 스승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자처하면서 일본어와 군사 지식을 직접 가르쳤어요. 그때부터 이은은 일본 황실의 지도 아래 일본식 계몽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이은의 나이가 11살에 불과했습니다. 4학년. 예. 그럼 그가 일본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영상이요? 실제잖아 이거. 이게 진짜. 일본 군복을 입은 대한제국 황태자가 이또 앞에서 이제 노는 모습이죠. 게임하는 거예요. 군사 게임. 이게 뭐야? 설정이에요? 진짜 저렇게 노는 거예요? 예. 카메라를 앞에서 하니까 설정이겠지만은 이또는 볼모로 잡은 어린 황태자를 대한제국의 일본인화라고 하는 홍보용으로 내세웠던 것이죠. 근데 이게 먹혔나요? 이런 방법이? 아유, 당연히 먹히지 않았겠죠.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또가 지능적 침략 방법으로 통감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상황에서도 대한제국 의병들의 무력 투쟁은 이제 계속됐던 거죠. 그래서 이또는 대한제국의 민심을 수습하고 의병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순종 황제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일본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점을 알리려고 했던 거였죠. 먼저 이또와 순종 황제는 1909년 1월 7일부터 서울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 부산, 마산 등을 이제 방문하는 13일간의 남부 지방의 순행을 떠났어요. 이또와 순종 황제가 이동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요. 그런데 이 사진의 공통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바로 순종 황제 옆에는 반드시 이또가 있었습니다. 이또는 의도적으로 이런 사진들을 남겨서 순종 황제를 앞세운 선전극을 벌였고 일본의 통감부와 순종 황제가 얼마나 평화롭게 같이 공존을 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대내외적으로 선전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전국 순행 계획을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북부 순행길에서 이또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또는 순행을 할 당시 대한제국 학생들에게 일장기를 들고 자신을 맞으라고 지시를 이제 별도로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또가 이제 자리를 떠나자 일장기를 바닥에 던져버리면서 좀 이렇게 저항하는 표시를 했던 거였죠. 지속적인 의병 활동과 국민들의 반감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더 이상의 점진적인 식민지 지배 방법은 좀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던 1909년 4월 30일 이또는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자는 일본 정부가 세운 항일 병합 방침에 찬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번엔 일본 정부가 새로운 임무를 맡겨요. 1909년 8월 이또에게 러시아의 동양사무 주관자이자 최고 유력 관료인 고고프체프라고 하는 재무대신, 러시아의 재무대신을 만나게 하는 것을 제안을 하는 거죠. 한국 문제에 대해 일본의 방침을 미리 이렇게 암시해 두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한일 병합을 하기에 좀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에 동의한 이또는 10월에 하얼빈에서 러시아 재무대신과 회담을 갖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인 10월 26일 오전 9시 이또는 열차를 타고 하얼빈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제 하얼빈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하얼빈에 도착한 건 아시다시피 이또뿐만이 아니었는데 안중근. 그렇죠. 그렇죠. 예, 바로 안중근 의사였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하얼빈 거사를 계획했던 우덕순 선생님의 그 회고록에서 당시의 상황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8일 저녁에 안중근이 돌아왔습니다. 그 신문의 내준이 이토의 기사를 읽고 나서는 참말 일어나서는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내가 물은즉 가야지. 어디로? 하얼빈으로 가야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즉결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안중근 의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얼빈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와. 그럼 어쨌든 이또 히로부미의 동선을 파악하고 사전 계획들이 다 있었던 거였네요, 이미. 사실은 기본적인 동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이또는 하얼빈에서 내릴 계획이었지만 당시 안중근 의사는 일도가 하얼빈에서 내릴지 아니면 그 전역인 체가구역에서 내릴지 조금 이렇게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알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의거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만주 지역을 순방하는 이또가
체가구역에서 내리면은 우덕슨 의사가 처단하고 하얼빈역에서 하차하면 안중근 의사가 처단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처단한 후에 행동까지 서로 의논을 했었는데요. 다 쏜 다음에는 비겁하게 달아나지 말고 총을 내던지고 그 자리에서 대한만세를 크게 부를 것. 우리들은 서로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꾸밀 것. 또 될 수 있는 대로 생금돼 우리의 정정당당한 이유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억울한 사정을 여러 외국에 선전할 것. 와 진짜 멋있다. 나라를 생각하는 이들의 결연한 의지가 좀 느껴지시죠? 당시 하얼빈역에서 이또 일행은 플랫폼에 내렸어요. 그리고 각국의 영사단이 정렬한 곳으로 가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 발의 총성이 울리게 되죠. 군대의 후방에서 갑자기 한 청년이 나타나서 이또에게 총을 세 발 쏘게 된 겁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였어요. 당시 이또가 사살된 실제 영상을 한번 볼까요? 실제 영상이요? 와, 이것도 영상이 있구나. 끌려가네. 안중근. 사실 이 영상을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끌려가는 안중근 의사의 모습만이 남아있는데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게 직접 저격당하는 그 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죠?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게 사살당한 그 순간을 촬영한 영상은 왜 없는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의뢰해 볼까요? 네, 지우지 않았을까요, 일본에서? 그렇죠. 예, 치욕스러워서. 그것 말입니다. 지웠기 때문이겠죠. 왜 굳이 그것만 지웠대? 예,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은 당시 러시아인 촬영 기사가 이또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서 촬영하고 있었던 영상이에요. 근데 사건이 예기치 않게 벌어지고 일본은 러시아 촬영 기사에게 원본 영상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과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 원본 이외의 영상이 배포되면 일본이 촬영 기사의 자산을 모두 몰수한다는 조건이었어요. 결국 안중근 의사의 이또 사살 장면은 일본 측에 의해서 공개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영상을 촬영한 기사가 러시아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도 이거 보여줬대요. 공개한 건데 그것도 세세하게 러시아 신문에 묘사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그 영상 아마 복사본이겠죠.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은 일본은 뭔가 감추려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저항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좀 우려를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한국인이 원해서 그리고 수능적으로 통감부를 설치했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외부의 눈을 의식해서 모든 과정을 조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이뤄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또를 한국인이 죽였다는 게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바로 한국인들이 저항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 여론을 피하려고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또의 사살 장면이 사라진 거는 바로 이런 일본의 속내가 이제 암암리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 네. 근데 심지어 후대에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에 관한 음모론까지도 등장하게 돼요. 음모론의 핵심은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쏜 게 아니라 제2의 저격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대체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이 음모론은 이토의 수행원 중 한 명이 안중근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총을 쏜 것 같다라고 증언하면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수행원은 당시 이토의 사살 현장에서 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수행원은 총알을 쏜 곳이 건물 위라고도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먼저 한번 당시에 이토의 부검 소견서를 한번 볼까요? 현재 밝혀진 이토의 부검 소견서를 보면은 총알의 궤도가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서. 그렇죠. 위에서 쏜 건 아니네요, 확실히. 예, 그거는 바로 근접한 위치에서 쏴야지만 나오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결국 위에서 누군가가 쐈다는 증거도 근거 없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모론이 제기된 이 사살 사건에서 정확한 사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안중근 의사는 의거에 성공했고 이토는 그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토는 총에 맞은 즉시 둘러싸여 열차 안으로 옮겨졌고 이후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폐를 관통한 총알이 치명상이 돼서 오전 10시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당시 서양에서도 큰 이슈가 됐는데요. 이토에 대한 기사를 한번 볼까요? 이 기사는 이토가 죽은 후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 실린 그에 대한 평가인데요. Japan mourns for Ito. He was idolized by the masses as the great counselor of the elder statesman, the creator of the cabinet, and the friend of the emperor himself. 예, 이토를 의회의 창시자, 대중들의 우상으로 표현한 뉴욕타임즈의 기사에서 이미 그가 동양의 유력한 정치인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후 1909년 11월 4일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의 국장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토의 나이는 당시 69세였습니다. 1895년 을미년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청일 전쟁 이후 그 조선의 정세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그 아시아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청나라 이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경복궁까지 점령하는 사건도 있었죠. 자, 이러니까 당연히 이 조선에서 왕, 뭐 명성황후, 백성들 일본에 대한 시선이 어떨까요? 안 좋죠. 분노죠. 조선 사람들 첫 충격은 뭐냐면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다는 거예요. 아, 네. 아니 청나라, 야, 그 큰 나라가 일본한테 져? 이건 공포죠. 그리고 지금 저 짓들을 하고 있으니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막 나가고 있는 일본을 가볍게 방 빼라. 누구였죠? 러시아. 일본. 네. 바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뭐 러시아네 라고 하면서 이때 대거 러시아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번엔 러시아 손을 빌린다고? 맞습니다. 러시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친러파를 대거 등용하고 심지어 이제 명성황후 같은 경우에 당시 그 베베르 공사, 러시아 공사거든요. 불러가지고 이런 국정을 상담하기도 합니다. 자, 조선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러시아랑 가까워지려고 하네. 일본 어떨까요? 지금 일본은 어떤 상황이냐면 삼국 간섭을 통해서 요동반도 뺏겼어. 지금 뺏겼어. 다시 뺏겼어. 그런데 지금 조선이 러시아랑 또 손을 잡으려고 해요. 어떨까요? 완전 경계하겠죠. 야, 요동반도 뺏겼는데 조선마저? 그거는 안 되지. 조선이 어떤 곳인데 우리가 1876년 강화도 조약 때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심지어 청일 전쟁이라는 이 엄청난 피해까지 보면서 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려고 했는데 좋다 이거야. 요동왕 만주이 좋다 이거야. 조선까지 이러면서 극단적인 어떤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된 거죠. 경복궁 아시죠? 네. 경복궁. 경복궁 정문이 어딘가요? 정문 정문. 저 과감은? 네, 광화문. 그 광화문 밖에서 1895년 새벽에 땅! 총성이 하나 울려 퍼집니다. 그 총성에 맞춰가지고 그 광화문 담벼락에다 사다리가 올라가면서 이 괴한들이 그 담벼락을 넘어갑니다. 그 안에서 격전이 벌어지겠죠. 그리고는 광화문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이 괴한들이 경복궁 안으로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뭐지? 그리고 벌어지는 사건은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바로 일본 그 괴한들의 손에 많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었던 을미사변이 벌어진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경복궁이 난입하면서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경복궁이 지금 왕이 살고 있는 곳인데 여기 새벽에 지금 괴한들이 지금 뛰쳐 들어와가지고 지금 목표는 딱 하나예요. 바로 명성황후. 그 명성황후를 죽이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찾는데 바로 이 왕과 왕비의 거처였던 이 건천궁으로 냅다 찾아가는 거예요. 명성황후 잡으려고. 이 과정에서 막 궁녀들 있잖아요. 그냥 머리채 잡고 그냥 내팽개치면서 엄마 어딨어? 라고 이렇게 찾으면서 이 칼로 위협하면서 심지어는 왕과 왕세자까지도 위협을 하면서 명성황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이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당시 그 주한 러시아 공사 그 베베르의 기록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 일본인들은 여인들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왕비의 얼굴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제멋대로 짐작하여 비무장한 궁중 여인들을 죽였다. 왕비는 복도를 따라 도망쳤고 그 뒤를 한 일본인이 쫓아가 붙잡았다. 그는 왕비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녀의 가슴으로 뛰어들어 발로 3번 짓밟고 칼로 찔러서 죽였다. 사실 이 정도의 기록에 그치질 않아요. 정말 어떤 기록을 보면 칼로 찔러 죽였다. 그리고 불로 태웠다. 남는 건 뼈 조각 정도밖에 없었다. 라는 그 기록들이 막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 언론 그 당시에 봤던 거 있는데 진짜 그 약간 그림 그때 그렸잖아요. 그 네. 신문사에서. 근데 그 그림도 엄청 끔찍하더라고. 진짜 사람들한테도 유럽에서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지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 사건이 됐었죠.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이게 지휘자를 그렇게 가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 일으켰던 이 인간들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 저희가 배울 때 뭐 거의 깡패들, 일본의 어떤 시정 잡배들이 이걸 했다라는 식으로 저희는 사실 어렸을 때 배웠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일본인들의 그 엘리트들 있잖아요. 그 엘리트들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 일을 저지른 거야. 이건 뭐냐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 죽였잖아요, 지금요. 그럼 벌 받아야지, 당연히. 그죠? 게다가 일국의 국무원 아닙니까? 그죠? 무죄 방면. 그리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교수님, 이게 그냥 우발적인 거 아니잖아요. 절대 우발적인 건 그러니까요. 아니었어요. 일본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지금 러시아랑 친하는 칠러 내각이 성립되는데 이걸 무너뜨리고 일본과 친하는 친일 내각, 일본 편을 일본 말을 잘 듣는 내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근데 바꾸는데 이건 조선 내부에서 스스로 바꾼 걸로. 그러니까 궁중구데타라고 합니다. 궁중구데타를 형식을 가지고 조선인이 스스로 바꾼 것처럼 위장을 하자. 근데 이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미우라고로라고 하는 신임 조선 주재 일본 공사가 부임을 해요. 이 사람이 명성황후 암살 사건을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 그 공사관 수비대 군인들, 영사관 경찰들, 그다음에 민간인들, 뭐 낭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 굉장한 지식인들이에요. 엘리트들이죠. 엘리트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경복궁에 침범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일본 정부가 관여 안 했다 이거예요. 아니 그럼 공사가 하고 일본 군인들이 하고 일본 경찰이 들어가서 했는데 그렇게 발뺌을 일본 국가가 안 했다. 말이 돼야 안 돼.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일관성 있죠. 그런 면에서는. 아주 태평양 전쟁까지 그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보면 우리 일본 정부는 안 했어. 늘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참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 뉴스로 나가게 되면서 이미 전 세계 그 탑뉴스가 돼 버렸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문이 났으니까 일본도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우라 공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전부 일본으로 송환해서 체포해서 일본 군사법정에 세웠어요. 세웠는데 결과는 무죄 방면입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이미 조선에서 진범을 색출해서 처벌을 했다. 조선 사람 세 사람을 진범으로 처형을 했으니 이 재판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해서 무죄 방면. 그러니까 이제 을민사변 나오면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외국의 시선이 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바로 명성황후의 남편 누구죠? 고종. 이 고종을 또 밀어붙여요. 압박을 해. 어떻게 했냐면 명성황후의 그 왕후주의를 박탈해서 폐쇄인 삼아라. 그러니까 원래 그 저 국모의 위치에서 내려뜨려라. 이제 이런 압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내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당시의 내용이 여기 고종실록에 지금 실려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씨는 오래된 악을 고치지 않고 그 패거리와 보잘것없는 무리를 몰래 끌어들여 짐의 동정을 살피고 국무 대신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며 또한 짐의 나라의 군대를 해산한다고 짐의 명령을 위조하여 변란을 격발시켰다.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평소 조정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면서 왕실을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 변란이 일어난 건 이건 다 누구 탓? 명성황후 탓이라는 거예요. 아니. 명성황후 탓이라. 와, 너무 화가 난다 진짜.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이 폐서인으로 삼는데 또 다른 이유 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직 문제 안 푸셨잖아요, 지금. 그죠? 예. 문제 한번 내볼게요. 일본은 명성황후를 살해한 뒤 책임을 피하려고 명성황후가 사변이 터지자 무엇했다는 이유로 왕후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과연 이거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렇게 이 경복궁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요. 예. 그리고 나서 멍똥똥 했다는 이유로 왕후의 자격을 박탈했다.
이게 지금 일본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일본 입장이에요. 일본 입장에서 일본 지금 입장인데 변명하는 이거를 거잖아요. 고종한테 이제 압박을 준 거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네, 그렇게 하라고. 일본의 주장이에요. 이 러시아랑 뭐가 좀 관계 맺어서 자기 맘대로 외교를 했다고 해서 자기가 위로하려고 느낌? 이 정답은요.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어요. 네? 우리 청일전쟁 때 이모군란 때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 정답. 정답. 뭔가 군인들 동원해서 나는 잠깐만요. 이렇게 그 군인들이 난리 일으켰잖아. 그 다음에 명성황후가 뭐 했죠? 그게 답이야. 그게 답이야. 이모군란 때 궁이 남아 있었어요, 안 남아 있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정답. 이렇게 맞췄나요? 맞췄습니다. 네, 맞췄습니다. 도망갔다는 이유로. 네. 도망갔다는 이유로 왕후의 자격을 박탈하겠다. 아니 그러면 근데, 저기 좀 도망가지 뭘 어떡해요? 어디서 도망갔다는 이유로요? 이게 이미 죽였어요, 명성황후를. 네. 살해해가지고 막 처리해버렸어요. 근데 그래놓고 죽었다는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어디 갔지? 도망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졌다. 아니 그러니까 살해당한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도망간 거다 이렇게 뒤집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변이 발생했는데 국모가 자리를 안 지키고 어디로 도망가고 없어졌다. 아니 그러면 고종은 살해된 걸 몰랐나요? 알았죠. 왜 몰라요? 당연히. 아니 그럼 무슨 맞아요. 자, 그 내용 고종실록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변이 터지자 짐을 떠나고 그 몸을 피하여 이모년에 지나간 일을 답습하였으며 찾아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왕후의 지위와 덕에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이 가득 차 선왕들의 종묘를 받들 수 없는 것이다. 짐이 할 수 없이 짐의 가문의 고사를 삼가 본받아 왕후 민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좋은데 저렇게 써놓으면 저걸 진짜 믿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알기를 일본은 원했지만 이 목격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쨌건 그런 식으로 이걸 마무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요 여기 그치지 않고요 더 악랄한 속내가 하나 더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뭐냐면 만약 일본이 명성황후를 죽였어, 이게 지금 다 알려졌어, 이 상황까지도 일본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페이크 뉴스잖아요 이거. 네. 이랬을 땐 왕비가 아니라 강등된 신분인 서인, 즉 일반인을 죽인 거다. 그러니까 이러면 왕비를 죽인 게 아니라 일반인을 죽였으니까 자기 책임을 좀 줄일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해놓은 거죠. 심지어 일반인인데도 나쁜 일반인을 만들었잖아요. 왕을 배신하고 막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고종은요, 결국 이제 일본의 뜻에 끝까지 동의하진 않았지만 강제로 관보에 발표가 됩니다. 이거라. 예, 카카. 이놈들이 알아 이놈들. 저거는 이제 나중에 고종이 번복해요. 뭐냐면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저런 식의 기록이 남고 저 사실 자체는 나중에 번복이 돼요. 네. 고종이 뒤집어요. 다행이네요. 다시 번복을 해요? 예, 번복합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 자기 부인이 저렇게 살해가 되니까 뭐 공포죠, 두려움이죠.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시점에는 뭐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냥 공포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고. 전하, 왕태자 저하와 며느리의 안전을 생각하셔야지. 또 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또 열쇠를 채운 통 있잖아요. 열쇠를 딱 채운 통, 거기에 이제 음식을 넣어 보내주면은 그것만 드셨대요. 네, 그 외에는 왜냐면 다른 음식 먹고 또 죽을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위협감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고종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 예,
5번째 선택인가요? 첫 번째 선택 이모군란 때 청나라한테 SOS, 두 번째 갑신정비에 청의 도움을 받았고, 세 번째 동학농민운동 때 또 청의 SOS, 그리고 네 번째 삼관섭 이후에 러시아에 또 SOS, 그리고 지금 또 5번째 러시아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바로 궁을 떠나는 것. 그 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훅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당시 그 러시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라사라고 불렀거든요. 아라사. 네, 아라사로 불러가지고 아라사 공사관에 임금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명성황후와 민씨 세력들이 러시아를 선택했던 것들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또 러시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런데 러시아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든 만주와 요동 또 이 조선을 통해 가지고 지금 태평양 쪽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일본과 지금 어쨌건 간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선에서 일국의 왕이 일본을 피해서 러시아 공사관을 오려고 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땡큐겠네. 예, 좋아요. 진짜? 웰컴 이거야? 웰컴. 웰컴. 조선 그냥 내 거 됐네 뭐 이런 느낌이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경복궁을 지금 떠나야 돼. 떠나야 되는데 지금 경복궁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일본 여기저기 지금 눈 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감시를 받고 있던 고종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경복궁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러시아 공사관이 어디 있냐면 덕수궁 지금 있죠? 네. 덕수궁 그 뒤에 있어요.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 시청 그 앞에 있잖아요. 그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경복궁에서 그 정도. 정답. 네. 약간 다른 데서 집중 돌리는 거죠. 그래서 뭐 어디서 사건 이렇게 하고 사건이 하는 동안 피신할 수 있게끔 불났어. 네. 그리고 딱 도망가는 거지. 기회는 있다 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네. 거죠. 오답입니다. 어렵다. 아니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냥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이렇게만 배웠지 그럼 어떤 방법으로 피신했을까 이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지금 너무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어렵네요. 보여지면 안 된잖아. 그러니까 어딘가에 숨어. 은폐가 되었겠지. 어딘가에 숨어서 갔어요. 어디에 숨어서 갔을까? 사람이 잘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야죠.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당시 그 교통수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 정답. 그 가마에 타서 간 거 아닐까요? 정답. 이거라고요? 네. 가마를 몰랐어요 일본 사람들이? 어떤 가마냐면 바로 궁녀들이 타고 다니는 가마. 아 정말. 그러니까 궁에는요 여자들이 그 타는 가마가 이제 밤낮 없이 드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이용하기로 해가지고 고종하고 세자는 새벽녘에 호위병도 없이 극비리에 경복궁 영추문을 빠져나와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감시가 좀 허술했네요. 그러니까요. 보통 가마부터 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금이 여자들 타고 다니는 그 가마에 타고 간다는 게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이게 임금이. 그때 당시에는 파격적인 어떤 작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여장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임금이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나간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지. 자 어쨌건 이렇게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는데 몸은 당연히 보호받겠죠. 어우, 당시 그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 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가슴을 졸이면서 살진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제가 전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외교에는 뭐가 붙는다고요? 영수증. 영수증이 붙는다고요. 공짜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당연히 러시아가 고종을 딱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니 러시아한테 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부터 이권들이 엄청나게 많이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요. 뭐 산림체벌권 뭐 이런 것들이 막 넘어가는데 지금 무모한 짓을 하면서까지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는데 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버렸어. 일본 어땠을까요? 발동동. 싸워야 되나? 당시 상황을 그 미국의 선교사 헐버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의 노력은 어처구니 없이 허사가 되어버렸다.
왕은 스스로 러시아의 품에 자기의 몸을 던졌으며 모든 한인은 일본에 대해 열화 같이 분노했다. 임진왜란 당시의 민족 감정을 방불케 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본은 지금 러시아에 대한 그 분노, 이게 막 계속 끌어오를 거 아니에요. 건건이 지금 러시아가 지금 발목을 맞잖아요. 지금 삼국 간섭 때 요동반도 가져왔더니 그거 토해내라고 했죠. 그리고 또 이 명성황후 이렇게 시해까지 했는데 다시 러시아에서 품어줬죠. 이러면서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은 계속해서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힘이 없어. 아무리 분노해도 싸울 수 있어야 싸우지. 감히 어떻게 러시아랑 싸워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이때. 자, 이제 다시 우리는 그림을 크게 보셔야 돼요. 자, 맨 처음에 제가 출발할 때 이게 어떤 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Great Game? Great Game. 자, 러시아와 지금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영국? 영국이잖아요. 그 영국이 체스판에서 이제 일본 말을 짚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팽팽하게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영국이 Do you want me? 하면서 손을 뻗친 거예요. 와. 유럽 열강들 다 들어오네요 이제. 영국이 일본과 손을 잡았다? 교수님,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죠? 그렇죠. 그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지구상 전 세계에 다 식민지 갖고 있던 영국이 도대체 일본하고 군사 동맹을 맺을 이유까지가 뭐가 있었느냐? 그만큼 러시아가 싫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러시아가 미웠던, 러시아를 견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왜? 요동반도를 차지해버렸단 말이에요. 태평양으로 내려오는 부동항을 얻어버린 거니까 여기서 이제 영국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가 된 거고.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은 가만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미국은 영국의 파트너입니다. 이 당시에는. 일본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원도 받게 되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와, 엄청난 겁니다. 요 관련 그림 제가 한번 삭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딱 그거네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요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걸 그냥 함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어느 나라일까요? 러시아.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 일본. 자, 그런데 뒤에서 야 이렇게 들어가. 영국이 밀고 있는 건가? 영국. 그리고 뒤에서 미국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 지금 저희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아주 국제관계를 제대로 지금 표현해 있는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자, 이 영국, 일본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영일 동맹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조 한번 보세요. 영국과 일본이 서로 청국과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 독립? 독립이란 말이 저기 보세요. 여기 대립 대항축을 한번 보시면 돼요. 영국, 일본, 청국, 한국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한국의 이권은 누가 주장을 해요? 일본이. 일본. 그러면 대칭축이 어떻게 돼요? 청국에서 가장 많은 이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영국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왜 자꾸 이 조선을 독립 말만 들으면 좋지? 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 한국 건들지 마, 우리 거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누구 맘대로. 이렇게 뜻밖의 우군, 정말 영국이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일본은요, 이제 마지막 장애물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를 딱 치워버리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건 뭐 거칠 게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러일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청나라에서는 뭐 어떻게 대처했나요? 예,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러일 전쟁으로 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1900년 중국에서 발생했던 의화단 사건입니다. 의화단. 네, 의화단 사건. 이 의화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청일 전쟁에서 1895년 지고 나니까
청나라는 일본한테 엄청난 이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배상금 지불할 여력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 틈을 타고 서구 열강들이 마치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든 거예요. 청나라 니들 돈 없지?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일본한테 갚아라. 차관을 주는 대신에 뭘 얻어요? 이권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청나라 민중들이 청왕조를 도와서라도 서양 오랑캐부터 몰아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1899년에 천진에서부터 시작해서 1900년에 북경으로 쳐들어가서 이화단들이 외국 공사관, 영사관을 습격을 하고 그다음에 철도와 전신선을 파괴하면서 저항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8개 나라가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북경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때 러시아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러시아도 군대를 파견을 했는데 북경에는 별로 보내지 않아요, 병사를. 뭔 짓을 했느냐? 만주와 여순을 잇는 이 일대의 철도, 주요 도시에 군대를 배치를 해서 만주를 군사 점령을 해버려요. 러시아가 의화단 사건 때. 그리고 병력을 철수를 안 시켜요. 의화단 사건이 끝났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영국하고 일본이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가 돼요. 그게 이제 1902년에 영일 동맹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직 러일 전쟁이 벌어지는 그때까지 이 시베리아 철도가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만약 이게 완공이 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병력과 물자가 그냥 밀려올 거 아니에요. 이게 완공되기 전에 빨리 잽싸게. 그렇죠.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딱 목표를 걸고 일본은 이제 이 러일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과연 이 당시 만평을 한번 통해 가지고 당시 상황을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밟고 있는 곳을 보세요. 불어로 써 있어요. 거해. 네, 지금 일본과 조선을 대한제국을 이렇게 밟고 있는 모습, 저 위쪽에 만주를 러시아가 지금 밟고 있는 모습. 체급 자체가 안 되죠 지금? 그 러시아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큰 거인분이 위다가 여기 유럽 챔피언이라고 써 있어요. 유럽 챔피언 써 있잖아요 지금. 여기. 네. 유럽 챔피언 벨트에 지금. 네. 그죠? 아하.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이네. 그죠? 여기 지금 보면 아시아 챔피언, 유럽 챔피언 있는데 저 뒤에 지금 관전하는 나라들을 보세요. 저 메뉴에 천막 위에 있는 거 보여요? 청나라. 청나라 이제 끼지도 못하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야. 여기. 그냥 멀찍이 보고 있는 거야. 청일전쟁이 끝난 거야 여기는 완전히. 교수님, 네. 뭐 당시 러시아, 일본 뭐 군력 차이든 뭐 이거 뭐 보자도 엄청나죠. 전체적으로 이제 군사력만 보더라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고요. 사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사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냥 거의 그 국가 예산의 40%, 40%를 군사비로. 왜 그 올인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네, 이 올인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마지막 배팅을 하는 거죠. 일본 스스로도 러시아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긴가민가한 상황인데, 자, 이럴 때 늘 쓰는 방법이 있죠. 이게 참 패턴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태평양 전쟁을 할 때도 그랬고, 청일 전쟁 할 때도 그랬고, 러일 전쟁 할 때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치기. 기습. 정답. 갑자기 치기. 갑자기 네. 빡 그냥. 그렇지. 잘했습니다. 선전포고 없이 선제 공격. 늘 쓰는 방법이. 자, 그들이 공격한 곳, 그들이 공격한 포인트는 자 어디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리순 정답. 그렇죠. 리순 정답. 그렇죠. 여기 리순 쳐야죠. 왜냐면 여기 지금 러시아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지금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출발이고 또 한 곳. 조선이네요. 그렇죠. 인천. 그렇죠. 이 리순과 인천을 타겟으로 잡고 동시에 치고 들어옵니다.
인천에서 이 일본 함대와 러시아 함대가 붙어요. 그때 러시아 배 두 척이 격침이 되는데 그 배 이름이 뭐였냐면 그 한국호하고 바랴코가 있는데 결국 두 대는 격침됐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자폭을 합니다. 정말 이 청일전쟁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들의 전쟁터가 또 되는 겁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순간인데 결국 이제 인천에 상륙했고요. 이 서울에 군대를 주둔시킨 뒤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인천 통해 가지고 한양에 들어왔던 그 일본군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사진이에요, 이거? 네, 몇 년도인 거죠? 1904년. 네, 1904년의 모습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이시잖아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이시잖아요. 이게 너무 대조돼서 좀 그러니까. 슬프네요. 이게 참, 이 사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이 모습이 너무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인천에 상륙해 있던 일본군 중 그 사단장의 장교들이 고종을 직접 찾아가서 군사적 힘으로 압박하면서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한일 의정서라는 것을 체결을 합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한일 의정서가 바로 이제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한일 의정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시면요.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존에 위험이 있을 경우 대일본 제국 정부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대한제국 정부는 위 대일본 제국의 행동을 용이하도록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그리고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상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필요한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저기 상황에 따라라고 번역돼 있는데 원문에 의하면은 내 마음대로 해요. 임기라고 내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차지해서 이용할 수 있다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으로 상륙한 일본군 부대한테 붙여진 이름이 원래 뭐냐 그러면 임시 한국 주차대예요. 이 임시 한국 주차군이 본국에서 일본 군부로부터 받아온 명령서에 뭐라고 돼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한국에 들어가서 인천 한국에 상륙해서 한국을 이제 군사상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영원토록 영구히 한국에 주둔할 태세를 갖춰라라는 명령을 받고 옵니다. 그러면 영구 주둔 태세를 갖추라는 건 뭐예요? 영구 주둔지를 확보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사조에 의해서 용산에 300만 평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던 거. 그게 용산 기지의 역사적 출발점인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면 그 미국 군대에 있는 거기 그렇죠, 기지에 그렇죠. 원래 일본 군들이 이 러일 전쟁 때 한국에 영구 주둔하기 위해서 빼앗은 땅이 바로 용산이에요. 상징적인 곳이죠. 네. 러일 전쟁이 시작됐다. 러일 전쟁의 발발 이퀄 일제 강점기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한국 식민지화의 시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일본은요 정말 모든 걸 걸고 일본은 지금 부딪힌 거예요. 그것도 기습으로. 러시아 데스가 당황하죠. 당황하죠. 예, 당황하죠. 밀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막 전쟁이 터지고 물자 수송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너무 다급해진 나머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요
재밌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빠졌어. 얼음에 빠졌네요. 저 언 위로 선로를 임시 가설로 깔고 얼어붙은 호수 위에다가 기관차를 보내봤더니 기관차는 무거워서 안 되는 거예요. 아우.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말로 마차로 화차를 저 지금 호수가 얼어 있습니다. 얼어 있는 호수 위에 레일을 깔고 저걸 하나씩 이렇게 운반을 하는 거예요. 썰매처럼 끌고 아니, 가. 썰매로 이렇게 끌고 저런 식으로. 얼마나 러시아가 당황했는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기습을 오니까 러시아도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자 이러면서 자 일본 해군은 지금 이 리슨 쪽으로 갔고요. 육군은 지금 인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쭉쭉쭉쭉 북진을 합니다. 이 러시아군의 주력을 압록강 건너로 퇴각을 시키고요. 압록강 인근의 그 구련성과 이 봉황성까지 차례로 함락시키면서 일본군은 드디어 이 한반도에서 주력군을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일본이 지금 들어와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러시아 땅도 아니고 일본 땅도 아니에요. 지금 양측은 모두 군수물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군수물자 어디서 뽑아오려고 할까요? 조선. 당연하죠. 이 땅에서 군수물자 다 동원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나를까요? 우리나라 사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양쪽에다 날라요? 그렇죠.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 고통에 그냥 우리는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인들 그 동원할 때 이 얼굴에다가 페인트 칠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파란색. 그 페인트 칠이 뭐냐면 페인트 칠이 그들이 나르는 군수 물자의 분류예요, 분류. 빨간색은 탄약통, 파란색은 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